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김기정 교수님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 학술회의의 제2세션 사회를 맡은 김기정 교수입니다. 우리 제2세션은 이제 앞선 세션에서는 MB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정부가 이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이제 우리 이 세션에서는 이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의 현황, 그리고 방향,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 남북 정상선언은 올해 5주년 되었습니다만, 2008년 10월 달에 그 첫 해 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힐튼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주관했던 당시 기관이 제가 원장으로 있었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서울시가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의 방향,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앞선 세션에서도 이승훈 교수님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이른바 동반형, 지방자치단체 동반형의 남북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늘 아마 발표를 해주실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실 겁니다만, 상호보완적으로 촉진제의 역할, 또 다양한 다변화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대적인 중요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건국대학의 전영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형곤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이윤식 사무처장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저희는 앞 세션과는 달리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자에게 한 20분 좀 발표 시간을 드리고요. 토론자는 한 10분씩 그렇게 토론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방청석에서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면 이제 저희 패널리스트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영승 교수님께서 발표 20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섹션 발표를 맡은 전영선입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축제 자리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되는 자리는 더 큰 자리가 돼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남북교류, 서울시의 남북교류에 대한 문제 발표 제의를 받았을 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남북교류 사업을 한다면은 경평전을 먼저 생각을 했었고, 경평 축구를 하기 위한 조건도 잘 갖춰져 있고,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FC 서울이라는 축구팀도 있고, 평양을 연고로 하는 평양시 체육단 소속 축구팀도 있기 때문에 경평전을 부활하고 경평전으로 좀 부족하다면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경평문화제전이라는 걸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깊이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서울시가 이런 목적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생각이 좀 복잡해졌고 찹찹해졌었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서 또 고민의 깊이가 좀 많이 더해져서 본의 아니게 이 행사 주최 측에 대한 원고 날짜를 미루는 그런 그 민폐를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앞서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자체 동반형 교류 추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교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 틀 안에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의 틀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긍정적이고 시너지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나간 형태로 동반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앞서 이수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가지고는 여러 효율적인 방향들을 살펴나가는 것이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원칙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학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은 서울시와 교류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러한 그 컨텐츠, 서울시가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사업 내용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내고 그 의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 통일 문제나 지자체 교류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은 사업들이 또 다른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과관계에 연결되신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 서울시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교류를 풀기 위한 것인가 통일 이후에까지 화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까지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라든가 추진 체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대체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풀어놓고 의미들을 생각하는 자리로서 발제문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교류를 하게 된다면 당연할 것 같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고민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교류의 특성의 공통점하고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 추진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동반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뭐 사업 아이템으로 본다면 경평전이라든가 육자회담 참가국의 수도국들이 참여하는 문화재전, 평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축제 행사를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나설 수도 있고, 여러 후원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현대 디자인 문제를 가지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더 의미를 넓힌다면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이런 통일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남북교류라는 것이 재개만 된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동력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세 가지 정도 시각이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뭐 주적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은 남북관계 개별 국가적 관계로 보는 시각들이 있고, 주로 외교적 관계에서 남북관계에 풀려가고 있는 시각들이 있는데, 결국 남북교류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통일의 의미를 살려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고민 없이 제기하고 복원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지방자치단체 교류도 똑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북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 사업은 2000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 뭐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응답하라 1997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응답하라 2000, 응답하라 2007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감정과 한의와 이것을 동력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3쪽에 몇 가지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현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남북교류 채널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사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는 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채널과 창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널로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방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의 고민은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을 넘어서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맞춰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엔 지방자치단체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북 사이에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할까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하면서 북한하고 벨기에 합작영화가 초청이 됐고 당연히 북쪽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산업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제한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의 교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분야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통일관계나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게 점차 민족사적 과제로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통일 분단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점차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내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들이 또다시 고민해야 될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고 통일에 대한 효과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주민 참여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 본다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 일방적인 포주기라는 비난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주도에서 실시했던 감귤 기본기 운동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 과잉 생산됐던 감귤 수급에 대한 안정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었고요. 상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생산 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미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은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풀뿌리로 내려간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풀뿌리로 내려가는 과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가지고 있는 촉진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교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했던 사업의 유형을 좀 나누어보면 몇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남북교류 사업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대구 유니버시아드라든가 인천 동아시아게임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여러 행사들에게 북쪽이 남북이 같이 참여했던 행사들이 있었고요. 2014년으로 치면은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북쪽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대형 컨벤션 회의에서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도적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물꼬를 트거나 사업이 분명하지 않을 때 주로 즐겨 썼던 방법이 하나가 인도적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북 교류 자체에 대한 명분도 분명하고 사업에 대한 합의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자치단체의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강원도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금강 설악산 솔잎 폭발이 방지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춘향전 평양 공연 사업처럼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사업들을 통한 교류 사업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축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마침 서울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고, 성동구 축제위원회에서 결의의 소리 악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개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추진 역할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방기업의 북한 진출이라든가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남북 교류 사업이 제한됐다는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승인됐던 비율은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이게 낮았던 건 이유는 뭐냐면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지만 남북 간 간의 이 정확한 정보라든가 사업의 성패성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어지거나 사업이 추진됐던 경우에는 20%를 채 넘지 못했고 15% 정도 선에서 머물렀었던 것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 사업을 할 때도 이 추진 체제를 정확하게 가고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도 1969년도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동서독 간의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연구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는 대학도시라든가 항구도시라든가 철강도시라든가 산업 분야별 또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도시 간의 결연이 이루어지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촉진했었고 이후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북교류 사업에서 협력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였지만 중앙정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지자체 동반형 교류 사업이 갖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교류에서 서울시가 어떤 협력 방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인 다양성과 동시에서 일정 정도 행정체계와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장점을 통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국내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뭐 절대적으로 자유를 쓸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두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들은 서울시가 교류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 장이 분명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교류에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이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어떤 이벤트적이나 성과를 내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줘야 된다. 특히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수도라고 하는 상징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 이미지 개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목표를 하는 장기적인 비전이 좀 필요하고요. 주민 참여형의 협력 사업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고 결국 이 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이 시민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연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안정적 기금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자원의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적 사업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업에서 일정 정도의 협력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력 사업의 유용한 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 공간에서 남북관계의 남북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 또 어떤 특성들을 가지게 되느냐 또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또 조정하기 위한 추진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뭐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토론은 정영곤 운영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훈식 민화협 사무처장이 제 후임입니다.
제가 미나협 사무처장을 한 6년 정도 하고 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사실 이훈식 처장의 토론문을 보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토론문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를 이 토론에 끼워 넣은 이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라 이런 뜻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민단체의 협회인데요. 예컨대 참여연대 같은 단체,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 YMCA 같은 단체, 여성민우회 같은 단체, 여성단체 연합 같은 단체, 녹색연합 같은 단체,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구성한 협회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입니다. 물론 개별 단체들을 보면 대북 사업을 조금씩은 합니다. YMCA는 자전거를 보내기도 하죠. 환경운동연합도 환경교류를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긴 했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연의 임무가 아닌, 즉 남북관계, 통일 문제가 자기 본연의 사업이 아닌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통일사업 내지는 교류사업에 참가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와 연결시켜서 뭐 좀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여서 아직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에서 고민하는 분들의 입각에서 한번 얘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한 94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4선언 합의문을 94페이지 밑에 제가 몇 개를 달아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앙정부 차원의 합의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그건 서울시민입니다. 여러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KBS 교양악단하고 저쪽 내려왔을 때 공연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에서 했죠. 예술단 내려와서 공연 서울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방 쪽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그쪽이 늘 북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유, 지방 좀 내려오시면 안 되냐고. 안 갑니다, 북에서. 돈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서울시가 예산을 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고 다 했죠. 그때 합의했던 베이징 올림픽을 경의선을 타고 갔다면 누가 가장 많이 갔을까요? 제가 볼 때 서울 시민입니다. 문화? 역사?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었으니까 가장 많이 있는 곳도 서울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강원도나 인천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특색화 된 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는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하는 걸 우선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벌여내는 다양한 합의에 서울시민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울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조직이 서비스 체계를 좀 갖춰준다면, 제가 볼 때 일단 시민 참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일정 충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점은 우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요, 그거 말고 좀 그래도 서울시다운, 좀 서울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한 게 없겠느냐. 물론 우리 전영선 박사 발제문은 사실은 뺄 거 전혀 없어요. 거의 완벽한 발제문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좋은 뜻은 아니지요. 그만큼 정리가 잘 된 발제문인데요. 저는 뭐 이런 정도 얘기면 지자체 얘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보태야 되는데요. 뭘 보탤 거냐. 96쪽 잠깐 보실까요? 96쪽에 제가 지금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도 중간에 보면 지금 서울시가 최대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내부에서 문건을 잠깐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이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가 생활 자원의 전부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각자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마을이다. 호혜적 생활관계망이다. 마을 만들기를 거칠게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쭉 나옵니다. 주거환경, 대면적 관계지향적 복지전달체계, 민주적 마을살이. 생태적 주거환경이란 뭐냐? 부수고 짓는 뉴타운이 아니다. 있는 걸 살려서 그 마을의 전통이 살아나면서 대면적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도시형 마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도 예산을 많이 모아서 그냥 때려박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직업, 뭐 하우징 같은 거죠. 마을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부서진 집을 고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을 자체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어내면서 그 마을 속에서 생활 공동체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 북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 상당히 지방 자율성이 강합니다. 물론 지방 자율성이 강하다는 뜻이 정치적으로 무슨 지방 자율이 강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게 워낙 강해요. 그게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사실 고난의 행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 버텨낸 힘은 전부 지방에서 나왔거든요. 그 지방이 남은 예비를 파고 산에 가서 뭘 일구고 뭘 줍고 수집하고 나누고 시장을 만들고 교류하고 하면서 살아났던 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솔직히 북한 사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지방사회의 마을 만들기를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원이죠. 우리는 대북 지원 이렇게 표현하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복지거든요. 그럼 북의 입장에서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뭘 받아서 나눠주는 복지? 그건 매우 단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하면 물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북이 안고 있는 문제가 좀 다르죠. 뭐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고용 인원은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이 뭘 늘리려고 하지만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실업군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업군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구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요즘 나오는 핵심 경제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경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북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도성장을 거치고 나서 그야말로 양극화가 가면서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이 하층으로 전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 하층인 북한이 이것을 재설계하면서 최소한의 복지체계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 이걸 북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 사례가 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런 체계를 북에다 집어넣으면 북이 받느냐? 물론 안 받죠. 그러면 한참 미래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인도 지원 단체들이 상당 부분에 북한에 밀착돼 있죠. 물론 인도 지원 단체들과 지자체가 결합돼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많이 붙죠. 그러면 인도 지원 단체들이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밑바닥까지 갑니다. 밑바닥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군단위 정도까지 가고 협동조합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일군들하고 만나게 되는 구조가 짜여져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북 인도 지원을 하려면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단체가 인도 지원 사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이 마을 만들기 단체하고 결합을 하면서 돈으로 부어서 가는 방식보다는 그거 아울러서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인적 자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간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인도 지원 단체 플러스 마을 만들기와 같은 이런 유형의 단체들이 결합해서 대북 지원 사업을 대북 인도 지원이 아니라 대북 사회개발 사업 또는 대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런 형태로 포장을 해낼 수 있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시민 참여 14 정상선을 잊고 나서도 저희들이 14 정상선을 잊고 나면은
시민 참여가 많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부 주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사회가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대북 사업은 정부 주도로 가고 시민사회가 별로 참여할 것이 없지 않겠냐 이런 진단들을 일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단기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민 참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지 시민을 참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배려 차원에서 나온 문제가 전혀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갖고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와 관련돼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한 4, 50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교류가 진행될 때 이 서로 적대적 체제니까요. 이게 진행되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의 중간 단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의 사항이 기초해서 한국 사회가 잡았던 소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즉 89년도에 만들었던 3단계 통일 방안이 약간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협력, 교류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 완전 통일 단계로 가는 논쟁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과 임동원 당시 아태재단 사무총장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대통령님은 교류협력이 조금 진행되고 남북연합으로 빨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동원 장관님께서는 교류협력이 훨씬 길 거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논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상회담하고 돌아오셔가지고는 교류협력이 좀 길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일종의 통일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최고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점진성과 단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나가는 과정의 긴 세월에서 이걸 채워낼 수 있는 거는 뭐냐? 결국 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그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 주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도 많지만 사회문화교류협력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 있죠. 그리고 기업을 흔히 시민사회 또는 이게 배제하는데 남북 교류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에 기업인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인과 사회문화 교류에 참가하는 시민, 그다음 인도지원 참여한 이 주체들, 이 3개 주체가 시민 주체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14를 거치고 한 1년 정도 지났다면은 저는 시민 주체가 훨씬 광범위하게 확보됐을 거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의 문제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요소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시민 참여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정확한 얘기다. 그게 제가 지금 이 토론문의 1장에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 지원대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예컨대 한강과 대동강의 수질 개선 문제라든가 또는 이것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지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한강하구 개발 문제가 환경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환경단체를 참가해서 같이 만든다든가 또는 핵 문제와 관련돼서 대한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영역의 남북의 교류, 즉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통합적 과정으로 모든 주체들이 새로운 한반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비록 통일의 가치를 내걸고 운동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환경의 가치,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을 하는 단체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요. 말하자면 인도지원단체의 아마 대북 지원 사업의 형태를 아마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폭넓은 그런 활동, 교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개발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은 이제 마지막 토론은 이윤식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식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미나협에서 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지자체와 관련해서 교류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연구 실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작은 문제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큰 문제들 중심으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정리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짚을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중앙정부나 민간단체에 비해서 그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 기반들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틀의 정책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면서 내세우는 지침들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또는 뭐 대북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거나 경험이 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처럼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게 인식을 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민간단체처럼 편하게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돈 많은 민간단체 정도로 북이 사실상 인식하고 있다. 초기 단계는 더욱더 그랬었고 물론 이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자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근데 중앙정부와 다른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들은 초기에 이제 주로 민간단체들이랑 같이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대북 협력 사업을 하고자 했던 민간단체들은 주로 특정한 민간단체랑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나서가지고 민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뭐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라든가 뭐 제주도민 협회라든가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이제 단체를 만들어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좀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류협력법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류협력법상에 보면은 뭐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방북이라든가 북한 주민을 위한 물자 지원이라든가 또는 장기간 진행되는 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한 주민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이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대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행자업의 지침을 만들었다가 폐기되고 나서 2003년도에 통일부에서 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그 대북 사업의 법률 주체가 아니라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걸 끼고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는 큰 불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에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게 더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고 또 이런 대북 사업 문제 가지고 중앙정부가 굳이 충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상황은 이제 2009년, 2010년에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대북 사업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0년도에 5.24 조치가 실행되고 나서는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자체가 민간단체랑 협력해가지고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경우 이럴 경우 그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방북은 승인하지만은 지자체 구성원들의 방북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가 조성해가지고 북을 지원할 경우에 그것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기금이 그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법에 근거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협력사업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들의 평균 기금 집행 실적이 한 42%가량 되는데 서울시는 약 9.5% 정도 됩니다. 매우 미진한 실적이고요. 그 뭐 남북관계 상황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전임 시장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측면에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특정한 민간단체랑 협력해가지고 역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단체로부터 이렇게 사업 지원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런 사업에 좀 지원하는 식으로 기금을 간접 지원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아마 논란이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남북협력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 비해서 이 조항이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기금의 용도라든가 뭐 또는 기금의 조성 운영 문제, 남북협력위원회 설치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 남북협력재단의 설치 문제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금의 용도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데 서울시도 이제 북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이제 1차적 목표로 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제 북한의 평양시라든가 지자체랑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들의 동의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고 또 교류협력 협력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남북관계 NGO들과의 연대 협력도 필요하고 대북 지원 사업도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금의 용도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방향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지금 서울시 남북협력재단이라는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조례에 재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재단 설립까지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당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단 설립도 보류하고 대북 사업의 추진 의지도 좀 실종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제도적 요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라면은 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준비를 해서 전담 인력과 예산들을 좀 비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평양시와 교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뭐 지적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경우에 이제 뭐 평양시랑 사실상 교류 협력을 하고 합의서를 쓰고 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합의해가지고 서울시가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지방에 있는 작은 자치단체들이 북한의 뭐 자강도라든가 함경북도랑 사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지방 차원에서 작은 규모로 그 북한의 주민 생활과 밀착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북측의 지자체와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행정적 지위라든가 수도 서울의 상황을 봤을 때는 북측의 평양시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가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업들을 서울시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 시민의 이익 그리고 평양시와 상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발해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작년 10월 취임한 이후에 우리 정영건 위원장께서 제시하셨지만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적인 사업 과제, 분야별 과제를 평양시의 고민과 연관시키는 문제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북한에서 그 국토관리 사업에 관해서 좀 발표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것이 이제 평양시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양시에 있는 사적지 관리 문제라든가 도로 정비, 산림집과 공공시설 정비, 그리고 문화후생시설, 그 다음에 공원과 유원지 문제, 그리고 평양시를 수림화 원룸하는 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역점적인 사업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평양시의 관심이 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회문화가 성사된 경우에는 대개 사업 대가가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 대가를 지급하고라도 북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6.15 행사라든가 14행사처럼 일정하게 정치적 성격이 녹아있는 그런 공동행사 속에서 사실은 사회문화 행사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당국 간의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어떤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만든다라든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행되다가 이제 14조치로 중단됐습니다만 결해말 사업이라든가 개성 고려공터 발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업 유형을 봤을 때 기존에 지자체들이 추진해왔던 이 사회문화 교류 사업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업
기회비용들이 상당히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서울시 추진해왔던 경평축구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의 경험이라든가 북측 사업자와의 신뢰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한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여건에서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해왔던 게 대부분 인도지원 사업입니다. 인도지원 사업은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순 구호 사업들을 많이 하다가 경기도라든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지원 사업으로 얼마 갔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개발 지원 사업이 북측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남측의 대북 지원 단체들도 기존에 이제 반복되었던 성모적인 지원을 벗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상호 준비 과정도 많이 들고 북측과의 협의 과정도 길게 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북측과 안정적인 협력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식 처장님. 그 두 분 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정책 제안에 가까운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표해 주신 정 교수님께서 좀 간단히 대답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질문, 토론이나 이러면 메모지에 좀 써서 저에게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 교수님 짧게. 이제 뭐 같이 고민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통일에 대한 기초 체력에 대한 고민들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양쪽 뭐 여러 캠프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고 준비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전문가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향후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이 통일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빠져 있다.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학 통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가 대한민국 2개밖에 없다. 대학원을 포함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는 문제고 대한민국 애견 관련 학과, 그러니까 개와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이 30군데가 넘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이 전문가가 배워야 될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경호학을 배우는데도 4년을 배웁니다. 4년 동안 경호하는 걸 배우는데 이 남북관계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 인력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대단히 안타깝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전문화된 인력이 5년 후, 10년 후에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현장에 들어가는 데서는 대단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일정한 고민 정도를 좀 나눠 가졌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충이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 부분 더 많이 연구하셔서요. 이게 이 주제와 관련 국한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뭐 서울시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고 뭐 아까 우리 정인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혜택은 많이 보는 뭐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데 어쨌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남북관계의 공생적 진전이라는 이 방향성을 고려해서 보자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뭐 크게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정치단체 이 두 정치적 조직들 간에 어떻게 복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가에 그런 맥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뭐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바라다 보는 현존 국제관계의 흐름이라고 그럴까? 이게 근대 국제 질서가 아주 단단한 벽을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민족 국가라는 단위가 점차점차 변화, 변형 혹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시대적인 추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 특수 관계가 갖는 복합성,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민족 내부의 문제인 또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당위성, 이런 문제들이 남북 관계에 갖는 복합성,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관계의 공생적 진전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북 관계가 앞으로 이제 물론 뭐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경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다 더 비가역적인 수준까지 발전을 하려고 하면 다원적 수준에서 또 다층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포용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포용 정책이 그냥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포용의 복합적인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 사업의 중요성, 또 시민단체가 갖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릇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공생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것들은 다른 두 가지의 변수들과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제도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제도, 이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로 삼박자가 잘 균형을 맞춰서 갈 때 이제 그야말로 발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죠. 다음 정부에서는 이 남북 관계의 비가역적인 발전, 이제 정말 되돌이 키울 수 없는 수준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아주 우리가 정교하면서도 또 원대한 그리고 담대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에도 뭐 청중들이 별로 말씀하실 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우리가 첫 세션에서 이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뭐 사실은 크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젊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그 KBS의 개그 콘서트라는 데 보면 갸루상이라는 아주 기묘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핵개방 3천인가요? 비핵개방 3천 아니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북한 붕괴론인가요? 북한 붕괴론도 아니문이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정책도 아니문이다. 뭐 이런 조커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나중에 할지는 몇 년 뒤에 이 지난 4년을 어떻게 남북관계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정책의 일관성이 갖는 여러 가지의 폐해들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뭐 대북관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왔던 한반도의 경색이 동북아시아 전체 국제질서에, 지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아주 잘 목격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2012년의 시점에서는요, 뭐 어쨌든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경색되는 것이 가져온 파장이 파장을 우리는 또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이제 뭐 학문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정책, 공적 정책, 이게 이제 대북 정책의 영역이지만
이게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유지 혹은 강화되는가 하는 것들도 대단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뭐 희망적 관측이라고 부르는 이게 정책이 어떤 타당한 합리적인 계산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측 혹은 희망사항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들도 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 인식을 점차 스스로 강화해 나가는 이런 그 인식적인 과정들도 지난 4년 동안에 아주 잘 보여준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희는 오늘 네, 우리 정인권 위원장님께서 뭐 짧게 저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1분만 쓰시겠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네. 그 아기자기한 한 가지 아이디어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주제가 서울시 주제니까요. 최근에 그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금 관련해서 조금 구가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업 제안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재단이 그 사업을 여러 개를 올리죠. 그것이 어떤 농사를 짓는 일일 수도 있고 말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시민들이 도와주고 싶은 시민들이 그 펀드에 그렇게 만들어진 펀드에 이제 기금을 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그 결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됐다는 사업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게 새로운 그 기부 플랫폼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와서 아주 성과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서울시가 지금 NGO 내지는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시민창안대회라는 걸 엽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저는 남북관계를 지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한반도의 일종의 공영 이런 관점에서 일종의 시민창안대회 같은 걸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열면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뽑아서요. 예컨대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펀드 형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사항들을 시민들이 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교류가 조금 더 아기자기해지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시민이 만드는 돈으로 북과 교류하는 이런 것도 서울시가 적절한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한 가지 추가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오늘 1세션 물론 이제 오늘 그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 문재인 교수님의 특별 대담 그리고 제 1세션에서 14선언 이후에 이제 대북 정책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평가, 차후에 자기의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의 과제를 안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조금 수준을 좀 낮추어서 서울시의 남북 교류 협력의 과제,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학술회를 가졌습니다. 장시간 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토론회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